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 새댁이에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인생 최악의 더러운 꼴을 당했는데요. 제게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님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린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벌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구하라법 아시죠? 자식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구하라 씨의 모친이 딸이 사망하자 거에게 유산을 받겠다고 상속권을 요구했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저는 그 법이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인면수심의 인간들한테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권리도 누릴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한때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셨어요. 18에 서울로 올라와 갈 곳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서 그랬다더군요. 아빠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부친과 단둘이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 덕에 힘든 거 없이 잘하셨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죠.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빚을 남기셨는데 20살도 안 된 저희 아빠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거든요. 부친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들이닥쳐 죄다 들고 가는 바람에 변변한 옷 한 벌 남은 게 없었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예전엔 장례식을 다들 집에서 치렀잖아요. 특히 시골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도 그랬던가 봐요. 마당은 온통 문상객들로 가득했고 여느 상갓집처럼 술판도 벌어지고 화투판도 벌어졌어요. 시끌벅적하게 마지막 밤이 지나가던 그때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저희 아빠를 잡으려는 빚쟁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집안 사람들이 뒤엉켜 아주 난장판이 되었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중해도 상갓집까지 찾아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빌린 건 명수지 명수 아들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하나뿐인 부모 잃고 천의 고아가 된 불쌍한 놈을. 그러니 다들 진정하시고 장례는 치르게 해주세요. 이보셔. 누군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돈 빌려 쓰고 죽은 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돈 뜯기 누리는 아주 죽을 맛이라고. 이 돈 못 받으면 내가 먼저 장례 치르게 생겼어. 암튼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애비가 돈 빌려놓고 못 갚았으면 아들놈이라도 갚아야지. 강명수 아들 나오라 그래. 당장 데려오라고. 빚쟁이들은 서로 먼저 저희 아빠를 잡으려고 혈안이었어요. 집안 어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달려들어 빚쟁이들을 막아대셨죠. 아빠는 부모를 잃은 황망한 상황에 이런 일까지 당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더군요. 마치 발이 땅에 달라붙은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런 아빠를 정신이 들게 한 사람은 당수거른이었어요. 상훈아, 장례는 우리가 마저 치를 테니까 일단 넌 어디든 피신해 있어라. 여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 당수거른은 사람들 눈을 피해 저희 아빠를 뒤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손에 둘둘 말린 지폐를 쥐어주셨죠. 앞으로 고향엔 얼씬도 하지 마라. 네 아빠도 가구 없는 마당에
뭐 좋은 꼴을 보겠니? 지천의 빚쟁이들밖에 없는데.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넌 네 한 몸 건사하고 살 생각만 해. 사지 육신 멀쩡한 놈이 어디 가든 굶어 죽기야 하겠니? 그러니 어서 가라. 사람들 오기 전에 어서 가. 그렇게 아빠는 부친의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른 채 당숙손에 등 떠밀려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 당숙어른이 저희 아빠 등을 떠밀어 담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빚쟁이들한테 잡히고 말았을 거예요. 당숙어른이 손에 쥐어준 지폐 몇 장을 들고 아빠는 무작정 달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상복 차림에 서울역에 도착한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걷다 보니 시장통이더래요. 퇴계로에 있는 남대문 시장이었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와중에서도 어디선가 풍겨온 잔치국수 냄새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잃고 집도 잃고 당장 등 붙이고 잠들 곳도 없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배는 고프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느라 몇 끼를 굶었으니 그럴만도 했지 뭐. 가진 돈 다 털어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나는 거야. 나 이제 정말 고아가 됐구나. 이제 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서 한참을 울었다. 서울 하늘 아래서 그런 아빠한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바로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아빠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사 먹었던 국수를 만든 장본인이셨죠. 상복 차림에 저희 아빠가 빈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서럽게 우는 걸 본 외할머니는 눈물이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대요. 아는 사람 없이 낯선 서울에서 처음 말을 걸어준 외할머니한테 아빠는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고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외할머니는 저희 아빠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당시 저희 외가도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문간방은 대학생한테 하숙을 치고 있었고 나머지 방 한 칸에서 할머니와 중학생이던 저희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성인 등치인 고등학생 남자애를 중학생 딸과 한 방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어서 문간방에서 하숙을 하던 대학생한테 부탁해 함께 지내게 했다더군요. 아빠는 그곳에 살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시장 상인한테 부탁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시장통에서 물건을 나르는 지게 일도 하고 백반집에서 배달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건어물 가게 사장님 눈에 들어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건어물 도매 일을 배우게 되었죠. 몇 년이 지나 또래 친구들은 한창 군입대를 할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아빠는 학력 미달로 군 면제가 되었어요. 당시엔 사대 독자도 군 면제를 받곤 했다던데 군입대를 하는 인원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덕분에 남들보다 몇 년 더 일을 할 수 있었던 아빠는 또래들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러다 저희 엄마가 23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셨대요. 한 집에 살면서 늘 붙어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고 그러다 결혼까지 이어진 거였죠. 결혼을 했다고는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저 아빠 혼자 지내던 문간방에 엄마가 건너와 신혼방을 차린 것뿐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다들 저희 아빠를 외할머니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아들이 아닌 사위라는 걸 알고는 다들 놀라더래요. 워낙 두 분 사이가 모자지간처럼 살갑고 친해서
아들이든 사위든 별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통에서 아빠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시골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탓에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사이라서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서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네 아버지 장례식 날 난리가 나고 한 석 달쯤 지나서였나? 니네 오촌 당숙이 경찰에 잡혀갔잖아. 네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왔던 빚쟁이들 있잖아. 그놈들이 다 네 당숙이 돈 주고 부른 놈들이라지 뭐냐? 네 아버지 회사 돈 빼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집까지 먹으려고 그 쇼를 벌인 거라던데. 니는 여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 아이고야. 암튼 언제 한번 고향에 가봐. 당숙이 빼돌린 돈이랑 지문서 너희 막내 할아버지가 챙겨가셨으니까. 그 잘 살던 집 도련님이 시장바닥에서 건어물이랑 팔고 있고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냐. 암튼 막내 할아버지한테 꼭 찾아가봐. 알았지? 이 모든 일이 빚쟁이를 피해 자신을 도망치게 해주었던 당숙이 벌인 짓이었다는 사실에 아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친이 살아계실 때 누구보다 아끼셨던 사람이 당숙이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더군요. 당숙네 집은 친척들 중에서 형편이 제일 안 좋아서 학교도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대신 보내주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을 물려받으신 이후엔 당신 밑에 두고 보살피셨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고향 친구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아빠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돈을 받으려고 급하게 고향으로 가신 건 아니고 장례도 미처 마치지 못하고 온 데다가 빚쟁이들 무서워서 부친이 묻혀있는 선산에도 한번 못 가봤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셨대요. 고향을 떠난 지 7년 만에 저희 아빠가 동네에 나타나자 몇몇은 무척이나 반가워했고 몇몇은 그렇지 않았다나 봐요. 당숙한테 돌려받은 저희 할아버지 재산과 집을 대신 맡고 있었던 막내 할아버지 댁은 그 후자였어요.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돈이랑 집을 내놓으라고 하니 참. 내가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말미는 줘야 할 거 아니냐. 당장 집은 또 어떻게 비워줘야 하나 모르겠네. 네 살던 집은 우리 충식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 돌아왔다고 집 비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막내 할아버지, 그러시면요. 그 집 충식이한테 사라고 하세요. 제가 시세보다 싸게 팔 테니까요. 아빠는 그래도 집안 사람이고 해서 시세의 절반만 받고 팔 생각이었다는데 막내 할아버지는 그마저도 거절을 하더래요. 돈은 당장 못 준다고 하면서 언제 준다는 약속도 없고 말이죠. 7년 전 세상 물정 모르던 아빠였다면 그 길로 그냥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바닥에서 닳고 닳을 정도로 험한 꼴을 다 보며 생활했던지라 막내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고 있어서 그냥 돌아올 리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부터 꺼내들고 차용증과 각서를 쓰게 하셨어요. 거기에 지장 날인까지 하고 동네 이장님까지 불러서 인증까지 서게 하셨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집은 반값에 사든 아니면 반년 안에 비워주시고 돈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대신 가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희 아빠를 세상 물정 모르던 예전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생각하고 얼렁뚱땅 돈과 집을 날로 먹으려던 막내 할아버지는 360도 변해버린 저희 아빠를 보시곤 무척이나 놀라시더래요. 그 집 자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연히 저희 아빠가 받아야 하는 것들인데도 그 집 식구들은 마치 저희 아빠가 자기네 집과 돈을 훔쳐가는 날강도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그런 취급에 더 화가 난 아빠는 안 보고 살 각오를 하고 강하게 나가셨고, 결국 1년 만에 돈 대신 농가 밭으로 돌려받으셨어요. 집은 작은 할아버지 아들한테 세를 놓는 걸로 마무리 지었고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집과 돈이었지만 이후로 아빠는 막내 할아버지와 그 자식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땅과 집까지 팔아버리고 고향의 발길을 끊으셨죠.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이요, 사람이 무서워졌다고요. 특히 가족이라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느꼈던 그런 심정을 먼 훗날 저와 제 남편이 똑같이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했던 때였는데,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좋은데 솔직히 배경은 별로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소개팅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모쏠인 저한테는 착한 남자가 연애 상대로 딱일 거라더군요. 연애는 착한 남자랑 하고 결혼은 돈 많은 남자랑 하는 거라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랑 연애부터 해봐. 내 남친 고등학교 동창인데 성격도 좋고 공부도 꽤 잘했다더라고. 하긴 그러니 공기업에도 들어갔지. 암튼 잘해봐. 한마디로 친구는 제게 제 남편을 연애 테스트 상대로 소개해 준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테스트용 취급을 하나 싶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취소할까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소개팅 며칠 전부터 문자로 연락해 제가 오고 가기 편한 지역은 어딘지, 혹시 못 먹는 음식은 있는지 세세하게 물어주는 모습에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을 경험했어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편을 본 순간 남편 등 뒤로 빛이 발광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곤 바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자마자 마음이 동했으니 결과야 뻔했죠. 남편은 지금껏 제대로 연애를 해보지 못해서 자신이 많이 서툴 거라며 쑥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눈에 콩깍지가 꼈는데 뭔들 안 좋아 보였겠어요. 그렇게 한 2년 연애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생신과 어버이날도 챙겨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결혼 얘기가 오고 갈 무렵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둘째의 남편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분들을 통해 남편의 친모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서운하게도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친모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술에 취해 친척분이 남편의 친모를 욕했는데,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친척이 얼른 입을 막기는 했지만 저도 남편도 그 말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일 때문인지 장례가 끝나도 며칠 뒤 남편이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난 7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 부모님이 사별을 한 건 아니고 아빠 말로는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아버님께 전해 들은 말에 따르면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정이 떨어져서 집을 나간 거래요. 정확한 건 아니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세한 설명 없이 그렇게 얼머무려 말씀하신 데다가 당시에 제 남편이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마저 돌아가신 상황이라 이제는 그 이유를 영영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어머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장례 끝난 다음 날이었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처음엔 말도 않고 숨소리만 들리길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으려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우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데 단번에 알겠더라.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하고. 그렇게 25년 만에 모친과 통화를 하게 된 남편은 선뜻 보고 싶다는 말조차 차마 하지 못했대요.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꺼낸 건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약속 장소에 나랑 같이 좀 나가줄래?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지거든. 자기가 옆에서 날 좀 말려줘.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어렴풋이 그저 자신과 아버님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는 걸 말려달라는 의미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고 나니 제가 완전 반대로 생각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이 너무도 그리웠던 거예요. 오래된 그리움과 야속함,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휘몰아쳐서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하고 떠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모자 상봉자리에 삼자인 제가 함께 나타나자 어머님은 살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남들한테 내놓기 힘든 얘기도 있을 테니 제 존재가 살짝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잡고 있던 남편 손이 너무 떨고 있어서 차마 그 손을 놓고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시며 자신이 집을 나가게 된 연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3시간 가까이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자면 아버님이 술에 빠져 폭력을 휘두르셨다.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이러다 죽겠다 싶어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 번도 집에 두고 나온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증거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촉이 좀 그랬다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악어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손수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님의 표정이 언뜻 사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했지만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낌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어머니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야, 아버님 술 잘 못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분이 술에 빠져서 어머님한테 폭력까지 행사하셨다는 게 영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게다가 아버님 성품이 누굴 때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은 자신도 그 점이 이상한 것 같기는 했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25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모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결혼 얘기는 나오고 있었고 원래 계획이 내년쯤 식을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장례가 끝나고 몇 달 지나고부터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 만나게 되는 일도 잦아졌죠. 아무리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모르면 모를까 이미 만나서 인사까지 한 사이인데 시어머니 대접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친정엄마란 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회사 쉬는 날 만나자고요.
한 번은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곤 며칠 뒤 약속 장소인 명동의 모 백화점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제3자인 제가 결혼 준비에 대한 상의를 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들과 25년 만에 상봉하던 그 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자식을 버리고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기에 최대한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약속 장소에 15분 먼저 도착한 저는 어머님이 택시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네가 왜 그 모양이니?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잊었어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택시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 바로 달려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걸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른이 만나자고 하면 알아서 나 있는 곳으로 모시러 왔어야지. 내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해야겠니? 그리고 왔으면 얼른 택시비를 치러야지 뭘 멀뚱히 서 있는 거야? 일단 택시비부터 계산해. 어머님은 그 말만 남기곤 백화점 쪽으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지갑을 꺼내 택시비를 계산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가신 쪽으로 따라갔는데 글쎄 어머님이 명품관으로 들어가시지 뭐예요. 왜 그쪽으로 가실까 의아하긴 했지만 일단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명품샵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뭔가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 브랜드가 없지? 예, 에르메스 매장 좀 찾아봐라. 내가 거기에 받은 게 있는데 너도 봐야 예단 준비할 때 번거롭지 않을 거 아니니? 네? 예단 준비하는데 왜 에르메스를? 어머, 얘 좀 봐. 넌 그럼 예단으로 애들이나 들고 다니는 싸구려 백이나 해올 생각이었니? 아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며느리감한테 그깟 에르메스 백 하나 요구를 못해? 너 지금 내가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애미라서 시애미 취급도 안 하겠다는 거니? 말해봐. 그런 거냐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에르메스 백은 아무나 못 사는 거라서 그래요. 저는 그런 명품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구매 이력도 없거든요. 그리고 명동 본점엔 에르메스 매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아니, 명동이 본점인데 왜 에르메스 매장이 없어? 너 지금 내가 명품에 대해 뭣도 모르는 줄 알고 잔머리 굴리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안내 데스크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있으라고. 씩씩거리며 안내 데스크를 찾아간 어머님은 잠시 뒤 방금 전과는 달리 새초롬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안내 데스크에서 본점엔 에르메스 매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시치미를 떼면서 사람이 많아 피곤하다며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내에 있는 초밥집에 갔는데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재우하고 떨어져 지는 시간이 있잖니. 그래서 이제라도 그간 못한 엄마 노릇 좀 하려고 한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넌 어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니? 꼭 이런 걸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니?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신혼집에 내 방도 마련해놔라. 우리 재우랑 같이 살려고 이미 집도 빼서 당장 갈 데도 없다. 그리고 예단은 에르메스 버킨백 30cm짜리로 하나 해와라. 색상은 직원한테 물어보고
고상한 걸로 해오고. 순간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입에 물고있던 물을 푹 뿜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치셨죠. 난리를 치고 싶은 건 되려 전데 말이에요. 참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 집이 먹고 살만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치까지 부려가며 사는 집은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남대문에서 건어물 가게를 시작으로 가게 몇 개를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자수성가하신 분이라서 사치하는 걸 무척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르메스 백 못 사요. 거기 백은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은 못 산다고요. 물론 인기가 덜한 제품은 운 좋게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킨 백은 절대 안 되죠. 명품을 모르는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명품 좋아하시는 어머님은 모르셨나 봐요? 아니, 못 사긴 왜 못 사?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왜 백을 안 주냐고. 너 괜히 백 안 사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수작이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식사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문제도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대신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럼 그이랑 자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님, 그럼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계산은 하고 갈게요. 그렇게 저는 먼저 식당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욕설을 퍼부으셨지만 그 자리에 조금만 더 있다간 내 입에서도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홍대에서 남편과 남편 절친인 상준 씨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저는 홍대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두 사람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미리 주문해둔 맥주와 안주가 막 나오길래 저는 남편 몫의 맥주를 뺏어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성준 씨가 의아한 눈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아, 재우 씨,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거든? 오늘은 내가 자기 어머니 흉봐도 조금만 이해해줘.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어요. 명품에 관심이 없어 두 남자는 도대체 에르메스가 뭐길래 그러냐며 정말 구매 이력이 있어야 백을 살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제가 화가 난 포인트가 아닌 에르메스의 판매 전략에 더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어쩜 남자들은 얘기의 포인트를 못 보냐? 게다가 어머님이 우리 신혼집에서 같이 사시겠다잖아. 그래, 알았어. 그 문제는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자기 말대로 근처로 이사 오시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집 계약 문제 때문에 잠깐 임시 거처에 머무시나 봐. 불편할 게 그러실 거 뭐 있냐고 지금 나 사는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 계속 같이 살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결혼 전까지만 같이 지내보려고.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대신 신혼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안 돼. 알았어. 근데 자기 전화 온 모양인데 받아봐. 액정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낮에 당한 게 있어서 이번엔 남편도 같이 들으라고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나다. 넌 어떻게 돼 내가 승질머리가 그 모양이니? 아, 됐다. 길게 말할 거 없고 내일 낮에 나 있는 대로 좀 와라. 재우 집으로 짐을 옮겨야 되는데 옷가방이 많아서 혼자는 못 나르겠어. 참, 올 때 힘 좀 쓸 수 있는 남자애도 하나 데리고 와라. 네 친구를 데려오든 사촌을 데려오든 누구든 데려와. 그럼 재우 씨한테 말해서 같이 갈까요? 아니다. 여관방에서 지내는 거 내 아들한텐 보이기 싫어. 그러니까 너 아는 남자애 하나 데려와.
젊은 애로 힘 좀 써야 되니까 알았지? 그럼 네 번호로 주소 보내마. 저한테는 막대하시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자신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걸 보니 엄마는 엄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번 통화를 못 들은 걸로 하기로 하고 남편 절친인 상준 씨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주소지대로 가보니 모텔이더라고요. 주말이라 그런가 주차장에는 정말 투숙한 투숙객차로 가득해서 차를 인근 도로에 세워두고 객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잠시 뒤 어디 갔다 돌아오시는지 어머님이 오셔서 짐을 싣고 남편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상준 씨는 근처 전철역에 내려주었고요.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엄청난 사건을 몰고 올 줄 그때는 몰랐어요. 상견례를 끝으로 결혼 준비를 얼추 마치고 자잘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아빠가 가게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처럼 남대문 시장에 가서 냉면이랑 칼국수를 먹자고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대문 시장 안에 냉면이랑 칼국수, 꽁보리밥을 파는 골목이 있거든요. 한 메뉴를 시켜도 3가지 음식을 다 내주는 골목인데요. 어릴 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거기에 자주 가곤 했어요. 특별히 맛이 있는 건 아닌데 저렴한 가격에 3가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서 저희 아빠가 무척 좋아하시는 곳이었죠. 지금은 남대문에서 하던 가게를 접고 타 지역으로 온 지 오래되어서 가끔씩 큰맘 먹고 찾아가곤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아빠랑 단둘이 먹으러 오니까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뒤에 손님이 연달아 오는 바람에 개눈 감추듯 후딱 먹고는 소화를 시키려고 옥상 정원을 걸었는데 아빠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지아야, 너 만나는 사람 있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만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있지. 곧 있으면 아빠 사위 될 재우씨. 근데 뜬금없이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재우 말고 다른 남자 있냐고. 황당한 질문에 헛웃음이 났어요. 우리 아빠가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제게 내미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상준 씨랑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시간차를 두고 여러 장을 찍었더라고요. 아빠, 이 사람 재우치 절친이야. 왜 아빠도 전에 한번 봤잖아, 상준 씨라고. 아, 그리고 여기 모텔은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남튼 상준 씨랑 나는 아무 사이 아니고 우리는 재우 씨 어머니 집 날라드리려고 이날 거기 갔던 거야. 재우 씨도 알고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스피커폰으로 어머님한테 짐 옮겨달란 부탁 전화 받았거든. 근데 이 사진은 누가 아빠한테 줬어? 그러자 아빠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한숨을 연달아 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랑 너는 아무 관계 아니다 이거지? 오케이, 그거면 됐어. 이놈의 여편네를 가만 두나봐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상준 씨 집에 방문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 말로는 상준 씨가 가져가라고 한 물건이 있어서 그걸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준 씨는 우리가 왜 왔는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아빠 차가 상준 씨 집 앞에 멈춰서지 뭐예요. 보조석에 저희 시어머니를 태운 채 말이죠. 아빠는 차에 내리면서부터 씩씩대면서 시어머니한테 몰아치듯 말했어요. 자, 보세요. 이 남자가 사부인이 말한 그 남자 맞는 거죠. 아, 왜 말을 못해요? 사부인이 나한테 사진까지 보내줬잖아요.
내 딸이랑 이 남자가 모텔에 드나드는 사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에 저도 상준 씨도 놀라서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남편 눈치를 살피면서 저희 아빠한테 복화술을 하듯 속삭이듯 그러더라고요. 꼭 네 아들 앞에서 이래야겠어요? 그 얘긴 나중에 해요. 아니, 뭘 나중에 합니까? 사부인이 분명히 나한테 내 딸이 딴 남자 맡아서 모텔 드나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위한테 비밀로 온전히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 현금으로 3천만 원 보내라고 했잖아요. 내가 통화한 내용 녹음 다 해놨는데 어디서 시치미를 뗍니까?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탁 풀렸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을 어떻게 상간녀를 만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내 아빠한테 딸의 외도를 빌미로 돈을 뜯을 생각을 하냐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숨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생각해서 무덤까지 비밀로 하고 가려 했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어쩔 수 없네요. 네, 그쪽 딸이 이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모텔 가서 CCTV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난 하나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 어쩌다 이런 지저분한 년을 만나서 이 고생이니.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은 엄마만 믿으렴. 아직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청첩장까지 다 나온 마당이니까 우린 이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할 겁니다. 그렇게들 하세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그날 상준 씨랑 저 어머님 집 나르느라 거기 간 거잖아요. 어머님도 다 아시면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내가?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니?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증거를 대. 증거 대보라고. 아들, 더 들을 것도 없어. 이 결혼 여기서 끝내고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서 위자료 문제 매듭 짓자. 그러자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이 자신의 팔을 잡는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네, 변호사 선임해야죠. 소송도 걸어야 하고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지아야, 상준아, 미안하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런데 못난 제 엄마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일로 혹시 소송을 걸고 싶으시다면 네, 그러세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저는 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내 아내한테 누명을 씌우고 내 장인어른한테 돈을 갈취하려 했던 거 소송을 통해서 제값 치르게 할 거예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엄마 말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들 말을 믿는 거야? 그런 거냐고. 네, 저는요, 내 아내 말을 믿을 거고요. 내 장인 말을 믿을 거예요. 피가 섞였어도 남보다 못한 당신은 손톱만큼도 못 믿겠으니까요. 증거 있냐고 하셨죠? 그날 엄마가 지아한테 전화해서 모텔로 친구 데려오라고 한 전화 우리 세 사람이 다 들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나랑 30년 지기 친구 상준이에요. 엄마도 기억나실 거예요. 엄마랑 바람나서 야반도주 했던 김성환 씨 아들이니까요. 그동안 아빠랑 상준이 어머니는 저랑 상준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두 사람이 바람나서 집 나간 걸 비밀로 하셨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 그만하시고 법의 심판 받을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그 후엔 죽을 때까지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25년 전엔 엄마가 날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엄마를 버릴 거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를 둘러싼 모든 진실은 25년이 흐른 뒤에야 밝혀졌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소송을 걸겠다던 남편은 저희 아빠 권유에 따라 지난 일은 묻어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잽싸게 집에서 옷가방을 빼들고 도망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 그 일로 남편은 어머님과 연을 끊었고 청첩장에 적힌 날짜대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아빠는 제 남편을 불러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된다. 내가 살아온 세상이 뒤집히고 세상 누구를 믿어야 하나 참담할 거야. 그런데 재우야, 가족이라고 해서 네 마음에 상처를 입혀가면서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 너무 매정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어.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쏟지 말고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정성을 쏟아라.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아휴, 가여운 놈. 그날 남편은 저희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처지라 그럴까요? 아빠랑 남편은 마치 부자지간인 것처럼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주말엔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가끔은 1박 2일로 둘이서만 낚시도 다니곤 한다니까요. 딸을 사위한테 뺏긴 게 아니라 딸한테 사위를 뺏은 격이죠 뭐. 그래도 이상하게 싫지 않은 걸 보면 제가 누남자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가 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끈끈한 장인 사위 관계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 말이 꼭 맞지는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손가락마다 길이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듯이 부모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느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네요. 한서방, 이따 점심에 와서 TV 좀 고쳐주게. 어제 저녁까지 잘 나왔는데 갑자기 안 나와. 오늘 저녁에 드라마 봐야 하는데 말이야. 와서 좀 봐줘. 처음엔 여느 집과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의 유일한 사위인 남편은 부모님께 막내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남편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는 저나 언니와 비교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그게 처음엔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결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뭐? 네가 뭐가 아까워서 그런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결혼은 비슷한 형편에 하는 거라고. 내가 많은 걸 바래? 남들처럼 대학 나오고 직장 번듯한 데 다니고 그래야 말도 통하고 돈도 빨리 모아. 집도 장만할 거 아니냐. 고졸이면 어디 직장이나 다니겠니? 직장을 못 다니니까 작은 식당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 엄마가 도시락 싸가며 이 결혼을 말려야 하냐? 이제 그만하면 알아들어야지.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대학 타령이야. 그 사람이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 것도 아니고 원래 장사에 관심 많아서 음식 장사부터 시작한 거야. 백종원도 음식 장사로 돈 많이 번 거 몰라? 대학 나와서 직장 좋은 데 가도 요즘은 사후정이라고 하잖아. 40 전에 회사 잘리면 말짱 꽝이구만. 그러니까 사람만 봐. 사람.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평생 혼자 살 거야. 너,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아니, 엄마가 뭐 사람 자체를 안 본다는 거야? 그래도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면 누가 해주니? 너는 아까운 대학까지 나와서. 사실 지방대도 대학이라고 4년제 나온 저를 부모님은 늘 아까워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보다 1살 어리면서도 자기 주관이 뚜렷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도 확고했죠.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고 교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자마자 엄청난 반대가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결혼에 성공했는데 막내 아들처럼 부모님이 남편을 여기고 툭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부탁하시는 모습이 전 오히려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젠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정말 성실하게 그 모든 부탁을 들어드렸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무리 저녁 장사하는 식당이라지만 낮에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요즘 낮에 문 닫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 설마 나 모르게 딴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뭐? 갑자기 딴 살림이라니. 나 감시하러 온 거야? 감시는 무슨. 그냥 말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거지. 사실 지난번 근처에 물어볼 게 있어서 나왔다가 봤거든. 문 열 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닫혀 있더라. 그래서 뭔 일 있나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오늘 또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설마 나한테 말 안 하고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오늘 인천 갔다 왔어. 인천? 설마 우리 집?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이 낮에? 주말도 아니고. 맞아. 그런데 진정 좀 해. 숨 넘어가겠다.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것저것 부탁하시길래 갔다 온 거야. 요즘 내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하시던걸? 우리 집에도 이제 아들이 생겼다고. 아니,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며칠 전에도 우리 집 갔던 거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 그리고 설마 엄마 아빠가 가게 한다고 놀고 있는 줄 아시는 건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겠다.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리저리 불러내시는 거야? 오가는 시간이면 3시간은 그냥 날아가잖아. 아, 진짜 전화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를 편하게 대하시는 게 좋아. 정말 싫고 불편하면 안 부르시겠지. 나를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거잖아. 너도 알잖아. 처음에는 결혼도 반대하시고 나한테 마음 안 열어주셨던 거. 좋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나는 자꾸 걱정돼. 당신이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괜찮은 줄 아시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 괜찮아?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아? 내가 불편하면 내가 말했겠지.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시니까 더 의지하시는 거야. 좀 힘들어도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부모님의 자잘한 부탁을 오히려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증거라고 여겼어요. 고절이라고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맞는지 가면 갈수록 의문이 들 정도였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불러내 정말 사소한 일까지 시키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남편을 믿고 의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남편이 부모님의 부탁 때문에 식당 준비를 늦추거나 중요한 일을 미뤄야 할 때가 생기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싫으면 부르지도 않으실 거야. 이렇게라도 가족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으면 난 좋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의 긍정적인 마음에 제가 괜히 예민한 것 같아 머쓱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혼 생각이 없다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감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뭐? 의사? 의사라고? 엄마, 뭘 그렇게 놀라. 의사 처음 봐? 엄마가 그렇게 놀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어머, 미안해요. 내 정신 좀 봐. 병원 갈 때마다 어렵게 만나는 의사가 우리 집에 떡하니 앉아서 사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아서. 아닙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의사도 평범한 사람인데요, 뭘. 어쩜 인성이 이렇게 좋은지.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격까지 좋으면 요즘 말로 반치가 아닌가? 내가 이제 더 바랄 게 없네. 없어. 집안에 의사 사위 있으면 말 다 했지 뭐. 엄마는 언니가 데려온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분이 한껏 들뜨신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말이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결혼 생각 없던 지희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 데서 고졸이라도 반대 말고 찬성해야지 싶었거든. 지희 동생이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멀쩡한 4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대학도 못 간 고졸이랑 결혼한다고 난리를 쳤으니 부모 입장에서 반은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일반 대학도 아니고 의대라니. 하늘은 역시 공평한가 봐. 사위 하나가 고졸인 대신 다른 사위 하나는 의대 졸업으로 끝과 끝을 달리니 말이야. 그 말을 듣던 남편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사람 옆에 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사위 봐서 좋은 엄마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둘째 사위 덤핑 처리하지 말아줘. 얘는 내가 언제 깎아내렸대?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지. 고졸인 건 고졸인 거고 의대 나온 건 의대 나온 거 아니야? 괜한 시비 걸지 말고 과일이나 더 내와. 접시 빈 거 안 보여?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을 불러들인 건 편해서가 아니라 무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 인사 온 예비 형부는 의사라는 직업을 듣자마자 부모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더라고요. 뭐 사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라 그런 부모님의 태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끝마다 고졸 사위, 못난 사위, 부족한 사위라는 말을 붙여가며 제 남편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말에 얼굴 붉히며 기분 나빠하는 건 저고 남편은 허허실실 틀린 말은 아니라며 웃고 있었기에 제 속은 더 뒤집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왜 한서방이 다 해야 하는데? 엄마 한서방 결혼할 때 이렇게 안 해줬잖아. 얘는 고졸 사위랑 의사 사위랑 같아. 그리고 너 결혼할 때는 엄마 혼자니까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같아? 더군다나 소라넷 사람이 음식 장사에서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줄 건 또 뭔데? 당신 힘들면 나가서 TV 보고 있어. 식당 일에 비하면 집에서 음식 만드는 거 일도 아닌데 뭘 그래. 가족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잘 대접해주면 좋지. 안 그래? 그래. 역시 가방끈은 좀 짧아도 장사해서 그런지 머리는 잘 돌아가네. 네 서방 말 못 들었어? 괜히 좁은 주방에서 알짱거리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가서 TV나 봐. 결혼 반대했던 저와 다르게 언니는 온 친척들이 팔 벌려 환영하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새벽부터 남편을 들들 볶아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리게 했죠. 전날 장 보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주고 싶어 보였어요. 문제는 그 음식들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만들어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당신은 속도 좋다.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된 사위 대접 한 번도 못 받아봤으면서 거기서 형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형님은 사위고 난 아들이니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아들? 언감생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엄마 하는 소리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장모님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원래 어려워하는 사람 따로 있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나는 괜찮으니까 괜히 장모님 앞에서 화내지 마.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내가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았을까봐? 나는 괜찮으니까 가서 TV나 보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그저 웃어 넘기려 했지만 저는 엄마의 말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엄마가 남편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 명확하게 느낀 거죠. 그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일 끝나고 오느라고 힘들었지?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집안 행사까지 챙기고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여기 소파에 앉아서 TV 좀 보고 있어. 아직 제사 음식 만드느라 좀 있어야 끝나거든. 전 좀 가져다 줄게.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오늘 장사도 하러 접고 와서 이렇게 제사 음식 만드는 거 돕는데 형부는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나 보라고? 형부도 밤을 깎던 뭐를 도와야 공평하지. 또 시작이야. 그럴 거면 너도 네 신랑 데리고 앉아서 TV나 봐. 나 혼자 다 할 테니까. 의사는 손이 생명인 거 몰라서 그래? 수술하는 귀한 몸을 어디 음식이나 만드는 한서방이랑 비교하고 그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너는 그 마음 씀씀이를 고쳐먹어. 어떻게 어릴 때랑 달라진 게 하나 없어. 제사는 물론 가족 모임에 늘 주방에서 친정엄마를 돕는 건 당연히 남편 몫이 되었어요. 형부가 생기기 전만 해도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젠 명확하게 몸종 부리듯 남편 말 일 시킨다는 게 뻔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에게 따지고 들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었어요. 오히려 제 성격이 모나서 괜히 가정 분란을 만든다며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말을 들어야 했죠.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네가? 진짜야. 봐봐. 나도 언니처럼 열심히 했더니 1등이야. 1등. 선생님도 놀라고 우리 반 애들 모두 놀랐어. 그러네, 진짜 1등이네. 봉사 문고리 한번 제대로 잡았나 보다. 한 번은 은주와 그럴 수 있지. 네 언니처럼 꾸준히 1등해야 진짜 1등이지. 엄마는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어디 덧나? 꼭 언니랑 비교해야 해? 1등이면 1등이지. 꾸준한 1등이 진짜 1등이라는 건 또 뭔데? 귀청 떨어지겠다. 그 승질머리로 뭘 하겠다고?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지. 네 언니 매일 1등 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 잘했다. 잘했어. 항상 공부를 잘했던 언니를 보며 차별받는 게 일상이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비싼 학용품이나 예쁜 가방은 늘 언니 차지였지만 시침대기 언니와 다르게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었기에 그러려니 넘기곤 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한 달을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 반에서 1등했던 고1 기말고사 때예요. 언니는 점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전전긍긍하고 함께 속상해했으면서 제가 몇 점을 받더라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따지고 들면 잘한 일보다 피곤한 성격이라는 말로 타박을 받기 일쑤였고요. 그때가 떠오르며 커도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결혼으로 인해 더 심해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현금이 최고의 선물이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어? 엄마, 그런 농담줄 할 줄 알아? 농담은 진심인데? 그런데 우리 의사 사이가 얼마나 넣었길래 봉투가 이렇게 도톰할까? 이게 다 얼마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요. 따님 예쁘게 키워서 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 페이닥터라 많이는 못 드리지만 열심히 해서 병원 개원하게 되면 더 많이 드릴게요. 약소하지만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아유, 의사라 그런가. 통이 역시 남다르구만. 내가 지금까지 생일이라고 받은 건 이 생일상이 전부인데 이제야 제대로 된 사이 덕분에 생일 선물도 선물다운 걸 받네 그려. 엄마, 상 차리는 건 뭐 쉬운 건 줄 알아? 산의 진미로 싱싱하고 좋은 놈들 비싼 돈 주고 사와서 한창 사렸더니 뭐? 지금까지 제대로 받은 선물이 없다고? 아침부터 수고한 이 사람 보기 창피하게 정말 이럴 거야? 얘, 음식 차리는 게 뭐 대수니? 너는 평생 엄마가 차려준 밥상 얻어먹으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한 번이라도 말했어? 그래도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1년에 한 번 네가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차린 상으로 생색 내려거든. 내년부터 안 해도 돼.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상 차리고 생일 선물 퉁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 버는 게 변변치 않으니 내 아무 말 안 했다.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누가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그게 엄마 생일날 네가 할 소리야? 엄마 정말 여보, 나가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어머니 생신인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선 나가자. 어? 나와봐. 할 말은 해야겠어. 한두 번이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겠는데 당신한테까지 그러는 건 너무하잖아.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그날도 결국 남편은 저를 달래며 자리를 피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돈 많고 대단한 사람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우리가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거지. 어려운 자식 있고 편한 자식 있다잖아. 우리가 편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화낼 것도 없어. 저를 붙잡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부모라면, 적어도 부모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차별이 결혼 후까지 반복되는 걸 보며 제 마음 한켠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너그러움이 결국은 체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몇 달은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친정엄마도 무언가 느낀 게 있는지 낮에 수시로 불러내던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죠. 엄마, 이 배추가 다 뭐야? 설마 배추 절이는 것부터 김장을 하자고? 언제부터 우리가 절인 배추 사다가 김장했다고 그래? 배추는 절여야 제맛이지. 언제부터긴 나 결혼하기 전부터 힘들다고 절인 배추 사다가 담궜잖아. 그것도 많고 번거롭다고 많이 담그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다 몇 포기야. 이걸 누가 다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담궈? 많긴 뭐가 많아. 그래봤자 100포기인데. 너도 결혼했고 네 언니도 결혼했잖아. 식구가 늘었으니 그만큼 많이 해야지. 우리 의사 사위가 내가 만든 김치가 맛있단다. 해줄 수 있는 게 김치라면 그깟 김치 못 담궈줄 건 뭐야? 안 그런가 한서방? 여기서 왜 한서방이 나와? 김치는 형부가 좋아하는 거라며?
이 사람은 김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알면서 그래. 내가 한서방 입맛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많은 걸 그럼 나 혼자 해? 당연한 소리를 가지고 넌 또 왜 트집이야? 그럴 거면 넌 니네 집에 가.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런데 웬 소고기? 김장하고 나면 수육 먹는 거 아니었어? 우리 밥 먹고 왔는데. 누가 너 먹으라고 소고기 굽는 줄 알아? 네 형부 오전에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환자 보고 바로 내려온다고 해서 밥 준비하는 거야. 식사도 못하고 바로 오느라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래도 의사라고 입맛 까다롭지 않고 내가 한 거 잘 먹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한서방, 자네는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나? 나가서 배추 쪼개고 소금부터 뿌리지 않고. 이 많은 걸 한서방 혼자 하라고? 누가 혼자 하래?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네 아빠도 있고. 네 사람이면 한 사람당 25포기면 충분하겠네. 더 할 걸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없네. 무슨 소리야. 저 김치 대부분 형부 줄 거 아니야? 그럼 형부가 해야지. 왜 엄한 사람 잡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형부랑 언니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언니도 형부랑 온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일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금방 끝나는 거지. 걔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평생 공부만 했던 샌님들이라 김장하라면 아마 몇 날 며칠 걸릴 거다. 그리고 귀한 의사사위한테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오늘도 피부 시술하고 내려온댔는데 피부과 의사는 이 손감각이 중요한 거 몰라? 잔말 말고 한서방이랑 나가서 배추부터 쪼개고 있어. 나도 상 차려놓고 금방 나갈 테니.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나 남편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모두 김치를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해마다 김장하는 양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부가 엄마 김치 맛있다고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올해 김장 전부를 제가 떠먹게 생겼더라고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뭔가 짜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살짝 잡았어요. 한 손으로 제지하면서 조용히 있어 하는 눈짓을 보내는데 저도 모르게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슬며시 현관문 쪽으로 밀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잠깐 나가 있어. 귓속말로 이 말을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어요. 대체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거든요. 평소 남편 성격을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편이라 설마 무슨 말을 하겠어 싶었죠. 그래도 남편이 강하게 말해서 물어볼 틈도 없이 등이 떠밀린 채 현관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남편이 한쪽 눈을 찡그리며 윙크를 했어요. 사실 남편은 윙크를 제대로 못해서 그 흉내를 내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면서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현관문을 열어볼까 싶었지만 이내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신호를 보내 남편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랑 언니가 도착했어요. 간신히 아는 척만 했지만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들어가봐야 기분 나쁜 일만 생길 게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때까지도 안 나오는 남편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죠. 대체 언제까지 집 안에 있으려고 그래? 그런데 형부가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물론 가족들 모두 마당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핀잔 섞인 말을 던졌어요. 그러다 그 광경을 보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우, 한서방, 다시 생각해주게. 우리가 그동안 한서방을 그렇게 대했던 건 편해서 그런 거야. 모르겠나? 원래 잘난 아들은 남의 아들이고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의사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서 남이니까 욕 안 먹으려고 잘해주는 척했던 거지.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들같이 편하게 생각했는지 말일세. 그래 한서방, 사실 처음엔 우리 딸보다 학력이 모자라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사실이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지 않지 않았나.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꼈으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겠나?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라네. 신발을 벗기도 전에 거실에 들어서며 마주친 장면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이 모두 남편 앞에 납작 엎드려 비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언니와 형부는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사정하듯 제발 봐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무슨 봉투가 떨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꽤 많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서를 하나둘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가족들이 저를 향해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추운데 설마 지금까지 밖에서 배추 다듬고 있었던 건 아니지? 여기 앉아있어. 배추는 우리가 자를게. 그래 지민아, 네 말대로 생각해보니 너나 한서방은 김장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너희한테만 부담을 줬던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앞으로는 그런 힘든 일 시킨다고 괜히 부르지 않을게. 그러니 혹시 서운했던 거 있으면 마음 좀 풀어줘. 그래. 사실 의사사위가 직업이 멀쩡해도 편하기는 쉽지 않지. 백령 손님이라 모셔야 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 올 때마다 썩 반갑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야. 오늘도 봐봐.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30가지 반찬 만드느라 반나절이 다 갔잖니. 그래. 사실 우리도 항상 한서방을 아들처럼 생각했어. 막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다 보니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쉬웠고. 그런데 네가 서운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오히려 자식처럼 잘 챙겨준 건 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고 한서방한테 말 좀 잘해줘. 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종이 한 장 한 장은 넘길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생소했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중요한 거래와 관련된 문서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매매 계약서, 공증된 서류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찍힌 도장. 도장에 새겨진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 인감도장이잖아. 숨이 턱 막혀왔어요. 눈앞의 상황이 전혀 믿기지 않았고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순간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언니 심부름으로 형부의 병원에 뭔가를 전달하러 갔을 때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들려왔던 형부의 목소리. 그때 형부는 의사 동기들에게 큰 소리치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 개원할 거라고 큰 소리쳤던 것 같은데. 형부의 말투와 자신만만한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설마 그때 그 일이 이거랑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번쩍 머릿속을 스쳤어요. 점점 불길한 예감이 깊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와이프 뜻을 따를 겁니다. 지민아, 이리 와서 앉을래?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어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다 들어온 저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긴장된 표정을 보면서 남편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나? 네가 지난번에 형님이 병원에서 개원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올 때마다 형님도 자주 장모님 댁에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언젠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재개발한다는 말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물었더니
나는 고졸이라 모를 테니 상관 말라시더군. 그래서 알아봤지. 궁금한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남편은 테이블 위에 서류체를 펼쳤어요. 우리 식당에 검찰 수사관님이 단골로 오시거든. 그분께 법적 조언을 구했어. 수사관님 말씀이 이런 경우엔 누구나 열람 가능한 등기부 등본이나 공시 자료부터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이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등기부 등본이랑 근저당 설정 자료를 봐봐. 세 군데 은행에서 총 5억 원의 대출이 있어. 부모님께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늘리신 걸 보면 뭔가 이상해서 찾아봤거든. 재개발 소문은 구청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확인했는데 장모님 동네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아니래. 오히려 역사 문화지구로 지정 검토 중이래. 여기 공문이야. 게다가 동네 이장님이랑 통장님들이 다 증언해 주셨어. 형님이 돌아다니면서 재개발 확정이라고 하셨다고. 남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자료가 있어. 형님은 아직 전문의 자격도 없으신데 성형외과 원장님으로 홍보하면서 상담비를 받고 계셨어. SNS에 직접 올리신 광고랑 상담 후기들 다 캡처해뒀어. 남편은 파란색 서류철에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즉시 구속사유가 된대. 검찰에 이미 제보했고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의사 면허가 있다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래. 순간 앞이 캄캄해졌어요. 친정 부모님 집이 근저당 잡힌 것도 어이없었는데 형부의 의료법 위반이라니. 가족들이 왜 이렇게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해결책은 있어. 내가 그동안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둔 돈이 있거든. 여기 통장 사본 봐봐. 4억 8천이야.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입하면 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고소장을 제출할지 합의를 할지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동안 네가 속상해하면서도 참아준 거 다 알아. 이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늘 웃으면서 참아내던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낸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형부도 아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한서방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남들은 대학 다니느라 억 단위로 돈을 쓴다는데 차곡차곡 모아서 5억 가까이 모으고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리 의사면 뭐해. 빚 좋은 개살구지. 허우대 멀쩡해서 직업 탄탄하다고 좋아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나 까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 지민아. 우리 한서방 아니었으면 이 엄동설안에 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이라고 했나 봐. 우리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었나 봐. 우리 똑쟁이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고졸이라고 무시했지. 이젠 다시 안 그럴게. 우리 계속 이 집에 살아도 되는 거지?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더군요. 부모님 말씀에 담긴 진심이 보였거든요. 저처럼 남편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남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이제야 남편이 인정받는다고 착각했던 그 잠깐의 순간이 아련한 자기 위안이었다는 게 서글펐죠. 결국 그들에게 남편은 여전히 고졸 못난 사위였어요. 다만 이젠 쓸모있는 고졸 사위가 된 것뿐이었어요. 갑자기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의 미련 같은 것도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남편을 향한 미안함과 안쓰러움, 고마움 등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설마 형부 고소할 건 아니지? 막말로 네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건 너무 막장이잖아. 안 그래? 형부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일은 나도 정말 몰랐어. 이 사람이 워낙 인맥이 많아서 정말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래도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매부가 일을 해결하게 되었으니 다 잘 된 거잖아. 그치? 그래, 지민아.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좋을 게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에서 좋게 끝내자. 아, 언제까지 네 엄마 엎드려서 빌게 만들 셈이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당신도 그만 일어나. 뭐 죽을 죄를 졌어? 살다 보면 더 큰일 하려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지민이한테 사정이라도 해봐. 얘 꼬라지 부리면 장난 아니란 말이야.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괜히 고소한다 뭐한다 이야기 듣지 말고 당신도 한마디 해. 당신도 그렇게 멀뚱히 있지 말고 한마디 해. 설마 형부가 말하는데 처제가 무시하겠어? 처제, 내가 처제 볼 면목이 없다. 그래도 정말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야. 집이야 가지고 있어도 큰돈 안 되는 거 처제도 알잖아. 그런데 집값 5억으로 개원할 수 있어야지. 기계값도 무시 못하는데 내가 진짜 조금만 수익 보고 개원하려다가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개원도 무사히 했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리려고 했어. 진짜야. 내가 의대 나왔는데 거짓말하겠어? 못 믿는 거 아니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걱정과 조바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시선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남편만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더군요. 그의 눈빛은 괜찮아. 네가 어떻게 선택하든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 따뜻한 위로가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지민아,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근데 이번만 봐주면 엄마의 말에 가슴 한켠이 욱신거렸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여전히 그들의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부족한 딸인 것처럼요.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을 좀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형부는 엄마 아빠한테 재개발될 테니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인간 가져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로 투자해서 다 날리고 결국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걸 한서방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형부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래 지민아, 누가 알았겠니? 명의는 여전히 네 아빠 명의잖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우리 한서방 아니었으면 갑자기 빨간 딱지 붙여지고 영문도 모르는 채 쫓겨날 뻔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다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집 지키는 수문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서방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기억나?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고등학교나 나온 사람이랑 결혼하냐고 했지?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똑똑한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땐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사람 통장 잔고 보시고는 태도가 달라졌잖아. 진짜 그게 엄마 마음이야?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알아? 명절 때마다 형부 앞에서 고졸이라고 무시할 때도, 동네 친구들 만나면 의사 사위 자랑하면서 우리 남편 얘기는 쏙 빼놓을 때도 난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참았지. 근데 이제는 지긋지긋해.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아빠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평소엔 못난 사이라고 푸대접하다가 이제 와서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그럼 왜 매번 허드렛 일만 시켰어? 아빠는 아들 있으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만 시킬 생각이었어? 의사 사위는 손이 귀하다고 했으면서 한서방이 뭐라고 하루 종일 부려먹었냐고. TV 고장났다. 수도꼭지 망가졌다. 심지어 김장철이면 온종일 잡아두고. 그게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야?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 응어리를 녹이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형부가 의대 나왔으니까 거짓말은 안 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남편은 고졸이라고 천대하더니 의사라서 거짓말도 용서가 되나 봐? 거짓말로 부모님 집을 담보 잡아 사기치고 의료법까지 위반했는데 그래도 의사니까 봐달라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 그동안은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민감한가 했는데 아니었네. 엄마 아빠는 진심으로 남편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서 비위나 맞추시는 거잖아.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 어쩌고 좋은 게 좋다는 건지.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냈어요. 나 결정했어. 고소할 거야.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못 본 척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한텐 이제 이 사람이 전부야. 학벌 없다고 무시당해도 묵묵히 견디면서 이런 가족을 지키려 애쓴 사람. 이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제 와서 돈 보고 사랑 값어치를 매기시는 엄마 아빠와는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는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정리되는 시원한 침묵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어진 차별, 결혼 후의 푸대접, 그리고 지금의 위선까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쏟아내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평생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았어. 공부 잘하는 언니한테 밀려서 상처받고 결혼할 때도 고졸 신랑이라고 무시당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모든 게 의미 없었네. 엄마 아빠는 영원히 나를 부족한 딸로만 보실 테니까.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돌아서는 제 등 뒤로 가족들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형부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진정한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경찰 조사와 검사 수사 과정에서 환자들을 기만하고 부당하게 돈을 받아낸 추가 혐의도 발견되었죠. 1심에서 형부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의 심의 끝에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어요. 형부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언니는 처음엔 형부 편을 들며 절 원망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비리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집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매입했고 전세로 세입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생긴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 두 분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용만 당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전세 자금을 받으시고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쫓겨나는 당신들의 처지를 한탄하셨죠. 결국 언니네 근처로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처음에는 친척들이 연락해서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를 다그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문자라도 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란 생각에 차마 연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더 든든했어요.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생겼죠. 임신 6주차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들은 첫 태아의 침장 소리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는 절대로 차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만의 작고 소중한 가족을 꾸릴 준비를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넋두려 하는데 시작했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네요. 차별과 편견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들도 가족과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관계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